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설계 제2권 173페이지 드루이드 교단의 법왕 챕터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앙베르에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어른들이 우습게 여기는 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긴 머리를 묶고 굉장히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다. 그는 항상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빌린 아파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하는 일 없이 시립초등학교 앞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노인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부모들처럼 비웃거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노인을 놀리기 시작했다. 나는 성격상 그들과 같이 놀기보다는 곤충을 관찰하거나 책 읽기를 더 좋아했다. 나는 자주 노인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매우 다정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에게서 이상한 점을 조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노인을 왜 비웃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노인을 따라갔다. 그는 그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좁고 어두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었다. 나는 문 가까이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내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노인에게 갔다. 그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몇 분 후 그는 신비로운 미소를 띠면서 말없이 가도 좋다는 신용을 했다. 나는 그 사건에 놀라긴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오베리뉴의 신비란 책을 어머니에게서 빌려 읽고 몇 년 전에 죽은 드루이드 교단의 마지막 법왕인 디자리 신부가 바로 그 노인이었음을 안 것은 1974년 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어린 시절의 광경을 회상하고 바로 이웃에 살았으므로 거의 매일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신비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그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았다. 이제 나는 그가 하늘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며 또 할머니가 본 소리 없이 빛나는 물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마음에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일은 디자르 신부의 집에서 일이 있었던 날 이후 매일 밤 나는 9가지 세고 잠드는 습관이 생겼다. 이 숫자는 내게 부과된 암호처럼 나의 생애에 자주 나오는 숫자이다. 돌연히 생긴 이 습관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9보다 더 큰 숫자를 배운 지도 몇 년을 지난 후 느닷없이 생겼기 때문에 기계적인 암기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7살 때였다. 75페이지 시. 그 당시 나의 주요 관심사는 동물들이었으며 달팽이 경주를 시키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동물들을 스케치하곤 했다. 동물들의 세계에 매혹된 나는 신비로운 동물들이 사는 천여림을 헤치고 나가는 탐험가가 되는 것을 꿈꾸곤 했다. 그러나 9살 때 9라는 숫자가 다시 나온다. 모든 것이 변했다. 처음으로 나는 어디에 나의 참된 정열을 바칠 것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터가 있든 없든 바퀴로 달리는 스피드였다. 스피드와 특히 궤도 운동에서 느끼는 균형 감각, 자신 간의 싸움, 즉 자신의 반사신경과의 싸움, 말하자면 정신에 의한 육체의 완전한 지배였다. 처음에는 브레이크도 없는 작은 자전거로 맹렬하게 달렸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더욱 어려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 나는 언덕으로 올라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차가 오면 맹렬하게 질주해서 그 차를 추월하고는 운전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언덕을 내려간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 다음 차를 기다리곤 했다. 몇 개월 후 나는 우연히 프랑스의 횡단 자동차 경주를 보게 되었는데 첫눈에 반해버렸다. 페달을 밟아 언덕을 다시 오를 필요도 없이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니, 더구나 직업적으로도 택할 수 있다니 꿈만 같이 여겨졌다. 나도 카레이서가 되어야겠다. 9살 난 아이들이 그렇듯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 후 내 생활은 자동차 경기를 중심으로 맴돌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카레이서가 되기로 결심한 이래 학교에서의 공부가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즐겨보던 만화책은 자동차 전문 잡지로 바뀌었고 내가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해가 몇 해나 남았나를 초조하게 헤아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기숙학교에 보내진 것도 9살 때였다. 내가 학교 공부를 싫어하고 또 카레이서가 되는 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끈질기게 주장하자 절망적이 된 어머니는 퓨이 앙베레에 있는 노틀담 프랑스 사립학교에 나를 보내기로 결심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자동차 잡지만 없으면 공부에 열중하리라고 생각하셨다. 그 생각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싫은 추억들만 남아있는데 아마도 너무 어릴 때 들어간 탓이리라. 그 큰 기숙사 방에서 울면서 지샌 수많은 밤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혼자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밤새 울곤 했는데 감정 또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흔히 그렇듯 그런 욕구는 이미 성숙해져 있던 나의 감수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나는 언제나 수학보다 프랑스어의 매력을 느꼈으며 항상 수동적으로 독서만 했다. 그러다 어느 땐가 나는 할 수 있다면 시를 써보고 싶다는 욕망과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으나 다른 과목과 같이 평균 점수는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어와 특히 작문에서는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나올 때면 언제나 1등을 했다. 나는 많은 시를 썼고 시작 대회에서는 1등상도 받았다. 가장 놀라운 일은 내가 영세도 받지 않았는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기도와 매일의 성찬 미사와 같은 습관적인 행사에 참가했다는 점이다. 매일 성찬을 받아먹은 지 6개월이 지난 후 신부들은 내가 영세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질겁을 했다. 나는 그 사실이 재밌었다. 사실 미사에서 내가 즐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빵 조각을 무료로 맛보는 일뿐이었다. 또 내가 사춘기를 맞이한 것도 역시 9살 때였다. 나는 기숙사에 있는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모르는 쾌감을 몰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무척 즐기면서 외로움의 커다란 위안으로 삼았다. 내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도 역시 9살 때였으며 그것은 그 나이에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사랑치고는 강렬한 것이었다. 학교 성적이 좋아져서 어머니는 나를 기숙학교에 보내지 않는 데 동의하셨고 나는 앙베르의 시립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되었는데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9살 난 브리지트였다. 그녀만 보면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져서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신체검사 때에 부풀지도 않은 가슴을 내게 감추며 부끄러워하던 그녀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연약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느낌을 갖게 했다.